오늘 제가 이게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토론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질문을 해주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질문을 이렇게 참고 있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냥 let me know. 오늘 같이 토론하고 싶은 내용은 식품과 식품 보조제 그리고 약물들이 상호작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 45분, 50분 정도 같이 토론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FDA 27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FDA에 있으면서 레귤러토리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로의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두 번째 블랙 포인트, 저는 미국 약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약에 대해서 실질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가시는 의사나 약사분들하고 의논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 오려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확실하게 여기 약사가 아니고 의사 노릇하지 말고 오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먼저 계속해서 FDA 그러는데 글쎄 FDA가 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 좀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 그럼 그 FDA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호작용의 예를, 이게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약물 간의 상호작용, 약물과 음식물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약물과 식품 보조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문에서 맨날 FDA,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FDA 그러는데, FDA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쓰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들, 화장품, 식품들에 대한 그 식품들이 정말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품질이 제대로 좋은 건지, 예를 들어가지고 약물을 만들 때 이게 한꺼번에 막 몇 명들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배치마다 한 번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는데, 만들 때마다 품질이 똑같은지 이런 것들을 FDA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약 $1에 25% 정도는 FDA에서 관리하는 소비재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는 미국에서의 소비재 중에서 $1 trillion, 그러니까 1조 달러에 해당하는 소비재들을 FDA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DA는, 그러니까 보통 FDA에는 센터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게 Center for Drug, Center for Biologics, 그리고 Center for Food and Nutrition, 디바이스, 타바코, 베테리너리 메디슨.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COVID-19 이제 2019년부터 2020년인가 시작이 됐는데, 코빗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치료제는 Center for Drug, 드럭을 관리하는 센터에서 그 치료제를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COVID-19이 걸렸는지 아닌지 진단기기는 그 Center for Drug에서 하는 게 아니라 Center for Device에서, 그거는 그 영역이 다릅니다. 디바이스에서 그걸 하고, 근데 지금 우리 요새 COVID-19 백신들을 맞잖아요. 저도 이제 한 달 전에 맞았는데, 그 백신은 Center for Drug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Center for Biologics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영역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코빗이 걸렸는데
강아지가 걸렸다. 그러면 동물의 약품은 센터 포 드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 포 베테리너리 메디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FDA는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거는 FDA뿐만 아니라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NIH나 아니면은 Center for Drug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그러니까 CDC 그리고 CMS, 여기 계신 분들은 CMS, 그러니까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그 모든 이제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Center for Drug Evaluation, 그 CEDR,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enter for Drug Evaluation Research, 거기에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조제받아서 하는 모든 프리스크립션 드락이나 아니면은 그냥 타일랄롤처럼 그 오버 더 카운터 드락, 우리가 그냥 그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을 모두 그 관리를 하고, 또 그러니까 신약, 조제약, 아니 조제, 카피드락, 그러니까 카피드락이 카피드락.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그 CEDR에서 관리를 하고, 그 Center for Food, 그러니까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보면은 식품들,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영양제, 식품 보조제는 Center for Food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enter for Device에서는 의료기기, 그러니까 진단기기, 우리가 병원 가서 예를 들어서 MRI를 찍는다, CT 촬영을 한다, 이러는 거는 그 기기들은 다 그 Center for Device에서 승인을 하고, Center for Biologics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신 같은 것들을 Center for Drug Biologics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Center for Drug에서 관리하는 약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서베이를 했는데, 혹시나 요 사이 조제약을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죠? 저도 벌써 3개나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가지나,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5가지 이상 조제약을 드신다. 처방약, 처방약 5개. 처방약, 의사가 처방약을 그러면 3개 드시는 분들. 많지. 한 개밖에 안 드신다? 저보다도 더 건강하시네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조제약, 처방약을 드실 때 물 아니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티나 커피나 아니면은 드링크 다른 거랑 드셔본 적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또 질문은, 식품 보조제 비타민을 다 드시죠? 그러면은 보통 몇 가지나 드세요? 5가지. 다 합쳐서. 그렇지요. 근데 사실 저부터도 바이타민 C 먹고, 멀티바이타민 먹고, 칼슘 먹고, 그리고 눈 좋아하다고 노테인 먹고, 저도 사실 한 따져보니까 5가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별로 생각 없이 이것을 막 먹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내가 먹고 있는 약과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생각 없이 그냥 비타민이니까 몸에 좋으니까 그냥 먹거든요. 저부터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생각을 좀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우리가
의사나 약사한테 가가지고 약 처방받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디스펜스 받을 때 내가 무슨 약 먹는다고 얘기 우리 안 하잖아요. 하세요? 저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식품 보조제를 먹을 때는 이거는 의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드셨지요? 아침에 도대체 뭐를 드십니까? 약을 그러면서 이 아침을 드시면서 우리가 또 아침에 저도 약을 먹는데 약과 이게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시간적인 거 따지고 이걸 먹어도 되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드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했으면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품 상호작용의 원리,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몸으로 그 위로 가고 소장으로 가고 해가지고서 약물이 흡수가 되겠지요. 우리 몸으로 흡수가 안 되면은 뭐 그냥 그 대변을 나오거나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흡수가 되고, 그러면 흡수,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우리 몸으로 이렇게 쫙 퍼지겠죠. 그거는 분포. 그리고 이 약물을 먹으면 보통 간이나 간장이나 아니면 장에서 그것이 대사가 됩니다. 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 뭐 신장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흡수가 되지, 우리가 먹었는데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 대변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약이 평생 우리 속에 몸속에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약을 먹으면 위장관에서 이게 흡수가 되는데 이게 저절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 수송체가 있습니다. 수송체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장에서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러고 약을 먹으면 이제 흡수가 되면, 장에서 흡수가 되면은 약이 이렇게 이제 리버, 간으로 가는데, 간에서 대부분이 대사가 되는데, 이 대사하는 효소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사가 되고, 어느 거는 대사가 되고 다 대사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신장으로 가서, 키드니, 신장으로 가가지고 배설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또 수송체가 우리 몸에 있는 게 신장으로 가가지고 그냥 쫙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송체로 인해서 신장으로 가고, 그게 배설이 되는 수송체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약물은 대변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사실 제가 그 약물을 연구하고 신체를 연구하다 보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표현을 한국말을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어쩌면은 우리 몸에서 수송체 하나하나마다, 효소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말로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약은 용량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타이레놀 많이 먹으면 몸이 머리가 아프다, 열이 많이 난다, 그 용량보다 더 먹어야겠다. 더 먹었다가는 정말로 간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모든 약은 용량에 따라 가지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용량을 보면, 용량이 적을 때는 약효도 없습니다. 약효가 당연히 없죠. 용량이 너무너무 조금 먹으면 약효가 없는데,
용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약효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플래트야. 계속해서 약효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먹으면 약효는 이렇게 플래트가 됩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독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아무리 안전한 약도 많이 먹으면 독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 FDA에서 하는 일들은 그 용량을 정할 때 약효는 좋고 relatively toxicity가 낮은 것들을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FDA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세상에 독이 아닌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를 먹던 간에 많이 먹으면 독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돌아가시겠어요? 저 그래프가 모든 사람이 다 통용되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쯤 달라집니까?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레귤레이션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약물을 먹었을 때 흡수하고 분포하고 대사하고 배설된다. 근데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인자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 흡수되는 것이 방해되면 약효가 없어질 거고 흡수가 안 되니까. 아니면 흡수가 너무 많이 되면,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약을 먹었을 때 이게 대사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가 있는데 대사되는 게 막혔다, 대사가 안 된다. 그럼 약효가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약효가 올라가면 용량이 높아지는 걸 똑같은 위치니까 톡시시티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에서 약의 농도가 달라지는데 그 농도를 너무나 높이 하면은 톡시시티가 나타나가지고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약효가 없어지겠지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약물을 먹었을 때 extrinsic factor, intrinsic factor.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여기에서 보면 intrinsic factor는 그러니까 사람 내에서 일어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갑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대사 기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먹어가면 신장의 배설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무슨 이유든지 병으로 인해 가지고 간의 기능이 줄어들면 대사가 줄어들겠지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당연히 배설이 줄어드니까 혈중 농도는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야지 되고 그거가 다 레이블링에 그래서 FDA에서 그거를 관점으로 봐가지고 레이블링에 그것들이 다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extrinsic,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extrinsic factor 하면은 이제 외부 요원을 그러니까 약과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약의 혈중 농도가 변화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그래프 보면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톡시시티가 올라갑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서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아까 지금 해서 드럭 인터랙션,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예로 혹시나 클로피도그래요. 이게 프라빅스. 혹시나 심장에 스탠드를 달으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프라빅스를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프라빅스가 혈액응고 방지제입니다. 근데 프라빅스 자체는 약효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몸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그제서 이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대사 효소를 그거를 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억제가 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이제 소화 안 되고 하권 있고 그러면은 오메프라조, 그러니까 프릴로색이죠. 프릴로색 이제 뭐 CSS를 살 수 있고 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카스코액을 사고 프라빅스나 엑소메프라졸, 그거 넥시움, 그리고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핑크페어 이런 거를 이거가 그 대사 효소가 2C19인데 그거를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빅스를 드시는 분들은 프릴로색이나 넥시움을 드실 때 굉장히 조심을, 약효가 떨어지니까. 조금 제가 이걸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면 클로피도그릴 자체는 약효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간에 있는 효소, 대사 효소인 2C19에 의해 가지고 약효가 생기는데 넥시움이나 프릴로색을 먹은 경우에는 넥시움이 2C19 대사 효소의 작용을 억제를 해서 이것이 억제가 되면 약효는 당연히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프라빅스 복용 시에는 프릴로색이나 오메프라졸 복용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똑같은 예로 제가 이제 그 파요글리타존하고 젬파이브로제 이게 파요글리타존 액토스는 당뇨병 약이죠. 혹시나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성인병이라고 그래요. 보통 당뇨병, 콜레스테롤, 이제 고혈압. 이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당뇨병을 성인이 될수록 당뇨병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때 이제 액토스를 혹시라도 이제 의사한테 처방을 받으면 액토스의 용량이 15ml에서 45ml까지 처음엔 작은 걸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약효가 안 되면 높은 걸로 올라가는데 이 액토스는 아까 먼저 약물과는 반대로 액토스 자체가 효과가 있고 대사가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젬파이브로제 중성지방 낮추는 약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는 아직은 아닌데 이제 당뇨가 있으면 중성지방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젬파이브로제하고 액토스하고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젬파이브로제는 그 대사 효소의 작용을 억제를 합니다. 억제를 하기 때문에 파요글리타존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톡시시티가 이게 그러면 용량이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톡시시티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액토스, 그러니까 만일에 처음에는 액토스만 시작을 했다가 근데 어떻게 용량 때문에 이게 당뇨를 이렇게 잡느라고 용량이 늘어났다. 15 먹다가 30 먹다가 45 먹다가 이렇게 늘었는데 이제 중성지방이 높아져가지고서는 젬파이브로제를 같이 공용 투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액토스의 용량을 줄여야지만 됩니다.
줄이지 않으면 정말로 톡시시티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약과 약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식품과 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마이크 좀 조금 입에다 가까이 대. 이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려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관이 이렇게 운동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위산도 나오고 담즙도 나오고, 그러면 음식 성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베이컨이나 이렇게 이제 고지방 이런 걸 먹으면은 그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약과 음식이 우리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음식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송체나 그 간에서 하는 그 대사 효소들과의 작용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부터도 약국을 가가지고 약을 받으면 거기에 그 약병이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음식과 상관없이 드셔도 된다. 아니면 이거는 공복에 드셔야 된다. 이거는 음식 먹고 30분 후에 드셔야 된다. 한국에서 보통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경우는 음식에 의해서 흡수가 전혀 안 되는 수도 있고, 약물이 아니면은 음식에 의해서 약물 흡수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서 톡시시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혹시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인데, 사실 이거 FDA에서 제가 담당했던 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코사맥스나 아니면 액토넬, 이거는 절대로 빈속에 드셔야지만 됩니다. 이거를 음식과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흡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약효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칼슘이 들어가 있는 제제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제제를 같이 우리가 이제 칼슘 피를 먹거나 이럴 때 절대로 같이 먹으면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코사맥스나 액토닐을 먹을 때는 보통 이제 처방전에도 그러고 약사들이 설명할 때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드십시오. 적어도 30분이나 밥 먹기 전에 30분, 1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비스포스 이쪽 약들은 약 먹고 눕지 마십시오. 이거는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식도가 완전히 다 이제 망가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이제 사이드 스토리인데, 골다공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거는 상호작용과 상관없는 약간의 이제 사이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골다공증은 거기에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팩터가 있습니다. 이게 잘 걸리는 팩터가 있는데, 거기에 레이스에서 에이시안이나 화이트들은 하이 팩터에 속합니다. 근데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은 이렇게 허리 굽어 있는 사람들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 하이 리스크 팩터가 아닙니다. 에이시안이나 백인들이 많은데, 골다공증이 꼭 여자한테만 걸리는 거 아닙니다. 남자도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걸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스몰 바디 프레임, 여기도 이제 스몰 바디 프레임 계신 분들이 하이 리스크 팩터 중에 속합니다. 또 마른 사람들, 체중이 작은 사람들 하이 리스크 팩터고,
또 네 가지 그 하이 리스크 팩터는 하나는 스모커들. 저는 스모킹을 안 하니까 3가지 하이 리스크 팩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언젠가는 걸릴 텐데 뭐 이게 언제 걸리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골다공증을 걸렸을 때 이런 약을 드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조금 옆으로 나가는데 이 약을 먹으면 우리가 20대, 30대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뼈의 퀄리티하고 이 약들을 먹었을 때 퀄리티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부서지기 골밀도가 단단해지기는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이게 퀄리티가 달라가지고 넘어지면 완전 부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걸리려지 않고 약은 드시는데 약을 드시면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포사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이펙트로 이게 페모럴 요 사이 이게 허벅지 뼈가 이렇게 제일 길죠 우리 몸에서. 요게 부서질 이게 브레이크 깨지는 거죠. 이것이 브레이크 될 확률이 제일 높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무서운 건 여기 뼈가 괴사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들은 괴사인데 이제 저 같은 거 저는 이제 아직 안 먹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이거를 드셨을 때 제가 그러면은 한 5년 먹고 잠시 쉬어. 내가 저 엄마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먹으면 이게 효과가 있으면 얼마 정도는 그 몸에서 그 약이 어느 정도는 그걸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드럭 할러데이라고 그러는데 약을 먹고 나면은 한참 먹어가지고 이제 뼈 밀도가 골밀도가 좀 이렇게 단단해졌으면 조금 의사랑 상의하셔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끊지 마시고 의사랑 상의하셔가지고 조금 끊는 것도 그런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괜히 딴소리로 넘어갔습니다. 네. 프롤리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롤리아는 이제 바이올로직스잖아요. 프롤리아가 아마 디너스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지네릭 그게 바이올로직스 그것도 제가 근데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프롤리아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는 이게 종아리뼈 부러지고 이렇게 괴사되는 거는 프롤리아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이 바이올로직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이드 제가 그건 좀 찾아봐야겠지만 다른 사이드 이펙트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통 얼마쯤 그걸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마음대로 끊지 마시고 의사랑 상의하셔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한 5년 하고 난 5년 동안 이제 아무 사고 없이 뼈도 부러지지 않고 무사하게 잘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의사랑 상의를 해가지고 조금 드럭 할러데이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프롤리아가 여기 와요. 그것도 와요? 네. 그것도 와요? 네. 펜타볼하고 컴바인하면 안 돼. 윈도가 꽤 커.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약사분이 계십니다. 약사 아니야. 아니다. 의사. 간호사. 이제 이게 시간이 시간 조금 넘어도 되죠? 그러면은 이게 그래프루트, 그러니까 자몽 주스가 항상 원흉이에요. 자몽 주스랑 약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사실 제가 자몽 주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게 바이타민 C도 많고 별로 달지, 그 오렌지 주스는 막 설탕 덩어리 먹는 것 같아가지고 무지 싫고, 근데 자몽은 바이타민 C도 많고 설탕도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무지 좋아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몽 주스를 못 먹습니다.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몽 주스가 자몽 주스뿐만 자몽이 우리 간에, 그러니까 이 리버에서 이게 대사가 돼야 되는 대사 효소가 있는데 그거를 억제를 해서 갑자기 대사 효소를 억제를 해가지고서는 갑자기 약물이 오버도즈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용량이 확 많아진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또 아는 어떤 경우에는 엘레그라, 저도 엘레그라 먹는데 엘레그라가 엘러지 있을 때 엘러지 안티히스타민이잖아요. 엘레그라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려면 수송체에 의해 가지고 흡수가 돼야 되는데 자몽이 그 수송을 억제를 해요. 수송체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서 약효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루트 주스하고 드라곤 주스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고 저도 이제 제가 이거 리뷰한 약인데 조콜, 그러니까 심바스테린. 얘 처음에 스태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줄이는 스태틴이 맨 먼저 나온 게 이 조콜잖아요. 근데 아직도 조콜을 드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콜 심바스테린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효가 떨어져서 가는데 자몽 주스가 그 3, 4 그 대사 효소의 역할을 확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몽 주스와 조콜을 같이 먹으면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몽 주스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얘를 이제 제가 FDA 있을 때 이제 매드 리포트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이드 때 이제 그 애드버스 이벤트가 나타난 거를 저희도 리포트가 들어오는데 보면은 여자인데 평소에는 자몽 주스를 안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케이션을 갔는데 이제 브렉퍼스트 나오는 브렉퍼스니까 이제 사람 기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자몽 주스를 많이 마셨대요. 그랬더니 마시고 나가지고 얼마 있다가 온갖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고 키드니가 완전히 페일리어가 돼가지고 병원으로 입원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몽 주스를 마시니까 별로 생각 없이 이제 뭐 이렇게 분위기 타가지고 이제 베케이션 가고 호텔 가면은 이런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경우 니페디핀, 그것도 고혈압 치료제 똑같은 기전입니다. 자몽 주스와 같이 마시면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서 약효가 확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대신 약효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톡시시티가 있는 대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바람에 의사가 옛날에 이제 조콜 처방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 조콜 안 받는다고 리피토 해달라고. 그때는 이제 리피토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거 같거든요. 그래서 리피토 해달라고 했더니 리피토가 브랜드 네임이고 조콜은 이제 지네릭이었으니까 굉장히 쌌고, 이제 리피토는 무지 비싼데 그냥 리피토 그냥 해달라고, 나 이것저것 신경 쓰, 그거 뭐 드락 인트랙션이나 포드 드락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리피토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리피토를 받은 경우인데, 사실 리피토도 이게 대사효소 3, 4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조콜처럼 확실하게 그러지는 않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프레스톨, 로스바스테틴이 사실은 이 3, 4 대사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려면은 프레스토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프를 아까도 이제 어떤 약이 그래프루주스와 인터랙션이 있는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3A 그렇게 대사효소 3A와 관련된 모든 많은 약물들이 그래프루가 먹으면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행하게도 굉장히 많은 약이 3A4 대사효소 3A4에 의해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래프루트 주스는 약을 드시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시금치하고 쿠마딘, 워퍼린 혹시나 여기에서 워퍼린 드시는 분 계시니까 안 계시면 너무 다행이고 워퍼린이 쿠마딘이 그게 다른 그 제제명이 뭐예요? 쿠마딘 말고 저건 아니야? 와플에는? 네, 워퍼린. 워퍼린 쿠마딘. 쿠마딘이라고 많이 쓰지. 그치요? 근데 지금 모른다고 그러시죠? 안 먹는 사람이 없나 보지.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거는 흔한 약인데. 굉장히 흔한 약이에요. 사실 워퍼린은 굉장히 흔한 약인데 이 워퍼린이 그 이렇게 혈액 응고를 이렇게 방지해가지고서는 혈관 막히는 거를 막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 기전이 비타민 K의 활성화를 비타민 K가 이게 이제 그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건데 그거를 억제해서 이게 막는 약인데 만일에 워퍼린을 드시는 경우에는 시금치가 특별히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비타민 K를 그러니까 워퍼린을 드시는 경우에는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녹색 채소들 드실 때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나 이제 그 몸무게가 많이 늘어가지고 병이 생기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베이비 스피너치 많이 먹고 그러면서 다른 거 막 줄이고 베이비 스피너치 먹고 그랬다가는 혹시라도 쿠마딘을 드시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갑자기 뭐를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냥 일정량 그냥 계속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우리가 드럭 인터랙션, 푸드 드럭 인터랙션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식품 보조제,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하고 드럭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가 뭔지는 다 아시죠? 여기 먹는 것들. 근데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는 비타민도 있을 수 있고 칼슘은 미너럴도 있을 수도 있고 요새 또 제 남편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로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처음에 슬을 보였을 때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는 비타민 그런 거는 그 센터 포 드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센터 포 푸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FDA는 그 바이타민 그 식품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를 미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인 경우에는 C 더해서 승인을 해가지고 어프로브를 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는 FDA에서 승인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나 그런 것들은 FDA에서 전혀 간섭을 못하고 그냥 제조사에서 만드는 거를 따라합니다. 그냥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이 이제 제조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FDA에서 하는 일은 거기서 용량이 얼마라고 그러는데 그 용량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정도 그러고 혹시라도 이제 세이프티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이제 리포트가 들어오면 그 정도 관리를 하지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FDA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FDA에서 하는 거는 혹시라도 약이 그러니까 식품 보조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가 약으로 효능으로 클레임을 하는 자 그러면 약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그런 것들은 FDA에서 관리를 합니다. 미국에서 한 50% 정도는 50%의 성인들은 비타민을 받고 특히나 57세 이상 이제 상록회 저까지 포함해서 분들이 바이타민이나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거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뭐를 할까 하다가 사실 이거를 한번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 토픽을 정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인 존스 워드 이게 특히나 코비드-19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기분이 딱 업된대요. 이게 무드가 딱 좋아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막 집에만 있고 막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세인 존스 워드를 많이 너무너무 흔해요. 커스코 가면은 뭐 이만한 박스로 이만한 합니다. 근데 거기서 딱 보면 여기 끝에 보면 여기 써 있어요. 이거는 FDA에서 승인받은 약이 아니다. 근데 이거 조금만 그때 누가 이거를 보면서 삽니까? 저도 안 보는데. 근데 세인 존스 워드가 이걸 왜 조심을 해야지 됐냐 하면 세인 존스 워드가 대사 효소의 활성화를 확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디적신 혈압약이죠. 혈압약이 심장약이죠. 그 디적신이 효과가 있는데 3,4에 의해 가지고 대사 효소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대사가 돼가지고 배설이 되는데 세인 존스 워터를 드시면 트레이포가 대사 효소가 확 활성이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대사제국 대사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약효는 떨어집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이거는 질문 없으시죠? 저는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세인 존스 워터 근데 나는 저를 사람들이 왜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기분을 앞지킨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쿠마딘 아까 이제 워프린 이제 그 바이템인데 사실 뭐 쿠마딘 드시는 분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쿠마딘 제가 워프린 레이블링을 보면은 이 약이 드실 때는 뭐뭐뭐뭐와 인트랙션이 있다. 레이블링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근데 뭐 쿠마딘 안 드시니까 스킵하겠고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었습니다. 내추럴이 항상 좋은가? 내추럴 프로덕트 절대로 아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갑상선 치료제인 신트로이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이록신을 드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왜냐면 여자들이 이거를 다이록신 그러니까 갑상선 문제가 많아가지고 남자들보다는 이 다이로이드를 저부터 이거 제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신트로이드 약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갑상선 글랜드를 제공했으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그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노메로바 제가 죽기 직전까지 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 약인데 이게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은
조금 많아져도 온갖 사이드 이펙이 나고 조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그렇기 때문에 타이로이드는 25 마이크로그램에서 300 마이크로그램까지 이렇게 12개의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를 정확하게 찾아야지 돼요. 저는 처음에 50 마이크로그램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몸무게는 킬로그램이잖아요. 킬로그램보다 1000배가 작아지는 게 그램입니다. 그램에서 1000배가 낮아지는 게 밀리그램이고 밀리그램에서 1000배가 낮아지는 게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용량이 조그만 게 마이크로그램인데 제가 처음에 50을 먹기를 시작했는데 50을 먹으니까 이게 조금 이게 용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75를 높였습니다. 75를 높이니까 너무나 또 용량이 많아졌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의사랑 의논을 해가지고 50하고 75를 타이트레이트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6개월마다 병원 가가지고서는 T4 레벨 검사하고 THS 레벨 검사하고 이걸 하는데 제가 어디를 갔더니 어느 분이 제가 이제 신트로이드 먹는 거라고 제가 이 닥터 론스 타이로이드라는 거를 저한테 이거를 먹으라고 이거는 내추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갑상선이라고 얘기. 갑상선 문제가 있을 때 약이 연하니까 네. 한국말로 갑상선.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갑상선이라고? 갑상선이 아니야 모르지 타이로이드가 잘. 죄송합니다. 갑상선이야. 그런데 제가 갑상선을 띄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저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게 닥터 론스 타이로이드 이것이 내추럴이기 때문에 몸에 훨씬 부작용도 없고 이거를 나보고 이제 이 신트로이드는 항의약품이니까 이거를 끊고 이거를 먹어라. 저는 그분 보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이크로그램 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게 몸 기능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를 내추럴 프로덕이라고 FDA에서 승인도 안 받은 약을 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먹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저보고 이거를 먹으라 그러는데 사실 이런 약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트로이드를 먹고 있으면서 서플리먼트를 먹었다가는 더더욱이나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 용량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은 이유가 사실 내추럴 프로덕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고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먹는 약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누가 이거 내추럴 좋다고 그건 드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거 넣습니다. 제가 그래도 시간을 웬만큼 맞췄네요. 마침 말로는 사실 우리가 여러 약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멀티파마시라고 그러는데 멀티파마시가 저부터도 지금 3가지 약을 먹습니다. 근데 많은 상록회 여러분들이 또 아마 약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약을 드실 때 중요한 거는 이 약과 약이 어떻게 상호작용이 있는지는 사실 약을 받을 때 의사한테 얘기하셔야지 되고 약사한테 얘기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아까 얘기한 그래서 파이오글리타즈 액토스하고 젠파이브로즈 같은 경우에는 젠파이브로즈를 먹으면은 그 액토스 약을 줄여야지 되고 혈중 농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지 되고 특별히 용량 제가 오래전에 어디를 갔는데 제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파일라눈을 5알을 먹었다면서 이 남자가 죽으려고 별짓을 다 안 해. 용량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추럴이 절대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이제는 이제 아침에 약 드시기 전에 뭐를 가지고 약을 드실지는 조금 이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